진짜 금리 저는 너무 슬프게도 네. 제가 그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갔었던 게 보니까 2021년 3월에 한번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 글을 쓴 것도 2021년 7월 중순에 글을 올렸을 때에도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는 멘트를 이제 남겼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비아냥이 많았어요. 뭐냐면 그 2004년에서 2007년 사이를 보면요, 기준금리가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부동산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미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어떤 시그널이 그때 있었거든요. 7월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그 올라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게 그때 사람들의 테마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할 거야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될 때 저는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안 좋았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건드려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시기를 보면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잖아요. 네. 이거 인허가 물량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금리. 네, 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인하되면 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게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들을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영향을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 아니면 뭐 하락한다, 이런 논리 자체가 좀 맞지는 않다고 봐요.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리고 특히나 이 시기가 보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유동성을 좀 확대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리가 낮아지는 사유가 근본적으로 뭔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계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하가.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인하 확률이 뭐 90% 이상이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이 금리가 인하되는 이 이유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였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점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는 반면에 고용률에 대한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히려 좀 침체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마찬가지 같은 시기예요. 네. 봤을 때.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한 차례의 시기 그만 지금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걸 놓고 보자는 거죠. 상승에 대한 주장에서 그럼 그게 진짜 맞냐 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공급 물량이 적었어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네. 보자면. 네. 근데 반대로 놓고 보면 그럼 이 16년에서 이 19년 사이에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는 떨어지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량이 적으면 시장의 상승에 중요한 요인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거지, 공급량이 꼭 부족하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거래량. 거래량이에요. 진짜 저도 뭐 점심시간이라던가 좀 쉬는 시간에 볼 거잖아요. 이 내용.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상승할 거야. 그리고 상승이 예측된다.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걸 봅시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놓고 봅시다. 국토교통부. 이거 봤을 때 하락장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증가하다가 또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근데 상승장에서도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떨어져요. 증가하다 떨어지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증가하다 감소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금 보면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의 지금 온도를 감지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구나. 시장이 좋을 거야.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가하다가 상승 장애예요. 그 상승 초입이고 만약에 이 시점이 계속 상승을 해요. 근데 상승하다가 거래량도 증가를 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장이 안 좋아. 시장 하락할 거야.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지금 현재 놓인 상황에서 봤을 때 경기가 어쨌든 악화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소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떠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 수준에 현재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PIR도 그렇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보면,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참고로 이걸 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지금 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가능 소득 대비해서 중간가구 소득,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까지 적용이 같이 들어간 지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걸로 봤을 때에도 아직까지 좀 높은 수준에 있다.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래서 일반 직장인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담되는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일반 분들 보기에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걸 놓고 봤어요.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 호갱노노, 그냥 서울의 평균 가격 8억 5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이거 통계청에 있는 거예요. 월 평균 가구 소득이 512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그대로 그냥 해봤어요. 시중 금리가 현재 지금 3.5%거든요. 매월 이제 원리금 균등으로 했을 때 230만 원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8억 5천에서 대출 그 70% 가정을 하고, 이게 가구 소득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주거비 한 45% 차지하거든요. 이게 되게 상대적이에요. 누구한테는 이게 되게 부담되고, 누구한테 뭐 이 정도면 감수할 수 있지 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봅시다. 그럼 계속 상승할수록 주거비용에 대한 이 주거비에 차지하는 금융비용이 계속 확대될 건 뻔해요. 지금 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분이 점점 증가 추세로 갈수록 당연히 집을 사는 데 있는 이 실거주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계속 놓일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봉착이 될 거다라는 입장이고요. 새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기준주택을 갈아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던 거에 플러스 2억, 뭐 1억 해서 갈아타는 사람들의 비중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순수 제로섬에서 시작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기준인데, 갈아타는 비중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번 좀 더 넘어가서 봅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대출을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뭐 내가 소득이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월에 뭐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도 없고 해가지고 월에 매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매월. 그리고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12개월이면 1억을 금방 모아요. 그렇죠? 그럼 2년만 모으면 바로 비과세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비과세를 받으면서 갈아탈 수 있겠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 얘기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당연한데, 근데 우리가 우선은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내 자금뿐만 아니라 대출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고 봅시다. 그렇게 봤을 때 내 자본의 노동력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소득의 증가는 어쨌든 한계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면 대출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의 도입이 신용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같이 제한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큰 그게 없어요. 크게 줄진 않지 않습니까? 크게 줄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신용대출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봤을 때는 또 다르다는 거죠. 투자자의 입장에서 봅시다. 내 투자금이 무조건 다 순수한 자산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또 해당이 없겠죠. 근데 내가 이거 한 채 사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두 채 사고 싶고 세 채 사고 싶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어쨌든 레버리지를 껴야 되는데, 내가 어쨌든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신용대출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 신용대출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제한이 저는 좀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직도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놓고 볼게요. 이 대출도 제한이, 이게 영향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금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번에 나왔을 때 제가 대출을 키워드로 잡으면서 9월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때 금융위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50년 대출을 40년 줄여요. 네. 그거 기억나죠?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잠깐 시기가 진짜 잠깐 안 좋아졌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10월에서 12월 사이니까. 근데 그거를 뚫고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아, 뭐 그 정도야 하면서 반응을 한 거죠. 그것보다도. 근데 저는 이 대출에 그럼 영향이 왔을 때는 또 언제냐라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번에도 가져왔었던 거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왜 새롭죠? 그때 수도권이 하락을 하고 수도권하고 충남이 이 당시에는 하락을 하고 오히려 그 부산이라던가 네. 뭐 다른 어떤 경남 지역들, 울산 이런 데도 오히려 상승하던 시기였거든요. 네. 예,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수도권 DTI나 이때 그 LTV가 그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좀 상승하고 있는 약상승 과정에서 대출을 풀어요, 이 당시에. 이때가 그때 말씀 주셨는데 집 좀 사달라라던 그 시기가 이 시기거든요. 이때에는 또 대출에 대한 완화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거든요. 크게 보자고 하면 먼 과거에서 보면 이런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료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 우리가 가까운 과거로 가봅시다. 가까운 과거로 봤을 때 2019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서울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전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2018년에 미친 듯이 가격이 뛰거든요.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놔요. 9월에. 그 아예 금융 그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해가지고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주택자에 대한 그 대출을 제한을 시켜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12월에서 5월 사이에는 시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고 가장 가까운 과거로 또 돌아와서 보면 하락을 했었던 그 시기에 대한 첫 단추는 이거였다고 보는데 2021년 그 9월 27일 이후에 보면 이 빨간색이 9월 27일이에요. 21년. 이때 보면 매매 물량이 막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도잖아요. 전국 17개 그 지역이 모든 매매 물량이 증가해요. 진짜 거래가 뚝 끊기고 문의가 뚝 끊겼다는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이 시기에 그럼 뭔데? 왜 대체 이때 갑자기 끊기는데? 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하거든요. 이거 다 기사 찾아보면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매물이 그때 급격히 정체되고 거래가 안 좋아지니까 이 시기에 참고로 압구정 막 80억 실거래 찍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서울 지금 이제 저 갈아타기 해야 되는데 네. 마포에서 저 옥수 가는데 네. 사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지금 좀 안 좋아진 게 보여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사기꾼 취급 받았어요. 이때 저 한 2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사촌 누나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네. 나도 꼬마 빌딩 사야 되겠다고. 네. 지금 현금 뭐 의사 부부거든요. 네. 20억 있다. 네. 이거 어디 사야 되냐 빨리 알려달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20년 만에 연락 와가지고 네. 아 이거 뭐지? 그때가 이때입니다. 김태훈님 말씀하시는 거 네. 제 이해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알고 현장 가서 보면요. 실제 현장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더욱더 이 하락한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능성에 대한 이 원인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을 때 이 부분들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저도 현장을 이제 어제 사실 자료를 준비하느라 못 갔는데 원래 호암동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이제 지금 현재 그 부동산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이 이제 호암동에 여러 채 투자해 둔 게 있어가지고 재개발 네. 모아주택. 그거 근데 저 이거 후한동하면 모아주택이죠. 네. 자료 만들고 있어서 네. 아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이러면서 있는데 아내가 막 룰루랄라 와서는 빌라 7억짜리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매수해서 거주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아 실거주로. 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갔는데 매수 대기자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갔던 다른 분도 이게 그 같이 이제 저쪽에 주도하시던 분 말고 그 몇 채 가지고 있는 분 말고 다른 분은 아예 매수할 결심으로 가가지고 매수 직전까지 갔는데 이 2천만 원을 이렇게 흥정하는데 협의를 하고 계약서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문의가 많으니까
안 깎아주겠다. 그래서 이게 그 드랍이 된 거야. 그만큼 뒤에 뭐 다른 손님도 있었다 하고 안에도 가서 보면 되게 혹해서 와요. 어느 현장을 가서 보면 예를 들면 뭐 또 장이 뉴타운 얼마 전에 분양했잖아요. 거기 중개사 가서 보면 또 장이 뉴타운 하나 투자하면 안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우선은 뭐 이따가 어떻게 보면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제가 저희 계획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좀 설득해서 현재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출이 영향이 아예 뭐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던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건데 이 가까운 과거에서도 봤을 때 시장이 굉장히 붐이었잖아요. 상승하던 붐. 네. 이런 시기에서 대출을 규제를 해버리니 상승 시기에서 그 영향이 왔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세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 고점을 지금 뚫는다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있는데 네. 지금 가격이 어쨌든 그러면 좀 떨어졌다가 그만큼을 회복했다는 건데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면 소득은 그만큼 증가했냐라고 봤을 때 그만큼 증가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